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정독의 무수비입니다. 네, 퍼스트입니다. 예, 저희는 문학동네에서 나온 김승옥 문학상 수상작품집 2021년 작을 읽고 왔고요. 이번 시간에 앞에 세 작품을 하고 다음 시간에 네 작품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상을 받은 작품이 문진영 작가님의 두 개의 방이라는 소설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보통 이제 지난 시간에 다뤘던 그 소설들만 봐도 작가님들이 양력을 보면 상을 거의 한 5개, 6개, 뭐 7개 이렇게 받으셨는데 문진영 작가님의 양력을 보면 창비 장편 소설상을 수상하며 등단 이외에는 양력이 없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요번 해에는 특히나 저는 이 부분이 되게 반가웠고, 그러니까 특정 작가들, 물론 잘하는 사람들은 뭐 스포츠도 그러겠지만 상을 다 휩쓸죠. 그런데 2009년에 데뷔하셨는데 거의 10년 가까이 상이 없었다. 참 이게 작가로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근데 어쨌든 문진영 작가님이 이번에 대상을 받으셔가지고 전 되게 기쁘셨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두 개의 방이라는 단편을 다뤄볼 텐데, 이 작품은 저는 되게 매력이 있었어요. 일단은 그 두 사람이 나오는데 저자와 편집자, 그러니까 저자와 편집자가 나오죠. 어, 이 나라는 인물은 어, 그 편집을 하는 편집자고, 그 다음에 또 남자가 나와요. 여자와 남자인데 그 두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 주제를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주제가 낯선 것들의 소중함, 그러니까 지나가 버린 사소한 것들을 기억하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했던 장소에 대한 추억, 어떤 기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소설이에요. 간단하게 하면. 근데 결국 이제 이 주제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풀어갈 것인가가 관건인데, 저는 요번에 소설을 읽으면서 소설가는 이야기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이야기꾼은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더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요번에 상 받은 분들은 다 정말 탁월한 이야기꾼들입니다. 아까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잖아요. 뭐 아니 뭐 지나가 버린 것들, 그런 것들 다 중요하지, 기억하자, 이거 뻔한 얘기인데 이걸 정말 설득력 있게 맛깔나게 표현했단 말이죠. 그걸 한번 왜 그런가를 좀 이번 시간에 다뤄볼 텐데, 이 첫 장면부터가 재밌어요. 자, 이 두 사람이 어 첫 문장이 이거예요. "여행에서 돌아온 그를 산타바바라에서 만났다." 그러니까 산타바바라가 어딘가 궁금하는데, 그 두 사람이 중간쯤에서 보자. 동네 친구니까, 우리가 1 동과 2 동에 살고 있으니까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동성이 느껴지는, 이게 재밌는 제안인 거죠. 가면서 본 낯선 풍경들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인제 서두에 나오는, 산타바바라는 어느 연립주택의 이름이고, 가면서 신혼 빌라라든지 최첨단 빌라라든지 이런 걸 봤다. 근데 주제랑 다 맞아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낯선 것들, 우리가 뭐 잘 이렇게 눈여겨보지 않았던 것들을 주목해서 보는. "세탁소가 사라진 것을 알았다." 이런 것도 있고, "그는 이것을 술 산책이라고 불렀다." 이게 매력적인 취미예요. 주제와도 정말 잘 어울리죠. 두 사람이 한밤에 술 산책을 나가요. 이게 술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약간 몽롱하고 취하는, 취기가 도는 상태에서 또 밤에 산책을 해요, 술 산책. 그래서 저는 이게 주제를 잘 살린 것도 있지만, 이 술 산책이 주는 묘한 그 술자리 느낌이랄까? 뭔가 약간 기분이 묘하기도 하고, 어 흥이 돋는 그런 느낌.
이 전반적으로 소설에 그런 술의 느낌이 감싸고 돌거든요. 산책 그게 참 좋았어요. 이게 소설이 참 훈훈하고 매력적입니다. 걷다가 마음에 드는 가게가 나오면 들어가 술 한잔하고 술이 깰 때까지 무작정 걷다가 또 한잔하고 그렇게 하면 밤새도록 마셔도 숙취 걱정이 없지요. 덕분에 동네에서 재밌는 것들을 많이 발견했다. 11쪽에 보면 그런 예시가 나와요. "나는 그에게 역 앞에 사는 게 껌껌할 때 껌을 씹으세요." 라고 쓴 종이를 붙여 놓고 껌을 파는 할머니의 좌판이 있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보도블록에 몰려드는 비둘기들이 얼마나 뚱뚱한지에 대해 말해 주었다. 이런 게 있죠. 그리고 그가 갖고 온 우키에 요풍의 그림이 그려진 뭐 두꺼운 종이로 된 컵받침 2개와 자그마한 성냥갑이 하나 있었다. 그런 말하죠. "와 참 쓸모없네요. 하나같이 쓸데없어요. 아하하." 웃었다. 이게 그냥 모든 것들이 주제를 다 가리키고 있어요. 음. 그는 인제 사라져가는 영화관에 대한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음. 쓰고 아무튼 그는 영화보다 영화가 상영되는 공간에 더 관심이 많았다. 아 모든 상영관이 각각의 특유한 냄새, 유일무이한 어둠을 갖고 있다고 믿었다. 인제 이게 인트로고 이게 서문이고 인제 교차하는데 이게 그 이 이 남자는 인제 마지막에 가면은 아버지와 살던 집이 철거를 당하죠. 철거를 당한 그 방에 걸려 있던 해바라기 그림 이게 나오고 또 인제 여자 시점 왔다 갔다 해요. 어쨌든 인제 왔다 갔다 하는데 여자의 이 주요 화자인 나는 은미와의 추억을 얘기를 하게 되죠. 은미와 나는 피카디리 극장에 가는 걸 좋아했어요. 음. 은미는 유학생이었고 은미와 연이 닿게 된 건 은미가 늦게 인제 밤늦게 일하다가 어 학교에 늦는 바람에 은미의 집에 찾아가죠. 허름한 집. 어 좋지 않은 냄새가 끼쳐왔던. 그래서 은미랑 친해져요. 음. 실은 밤에 알바를 하거든. 고깃집에서. 이렇게 하면서 친해지고 음 18 쪽에 가면 또 주제가 또 나오죠. 어 인제 이 화자가 선영 씨인데 "선영 씨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나요? 뭐랄까? 내가 뭔가를 기억하는 단 한 사람이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 나 말고도 몇 사람 있었는데 누군가는 아주 잊어버리고 누군가는 세상을 떠나서 내가 마지막 남은 한 명이면 어쩌지 하고요. 뭐랄까 나한테는 이상한 강박이 있어요. 결국 나마저 잊어버리면 이미 사라진 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닐까 하고 이상하죠? 아무도 기억하지 않으면 없었던 일이나 마찬가지가 되어 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인제 그 이 이 남자의 입을 빌어서 문진영 작가님이 자기 말을 하고 있는 그런 결정적인 이 주제 단락인 거죠. 이 말을 하려고 이 소설을 쓴 건데 결국 음 '뭔가를 기억해야 된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으면 없었던 일이나 마찬가지가 되어 버린다.' 이렇게 선언하듯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정말 잘 표현했거든요, 이 소설 자체가. 그리고 뭐 중간에 이런 걷다가 없을 것 같은데 은근히 많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기원과 전당포가 그렇게 많다고. 이런 것도 소소한 것이고 시간이 멈춘 곳을 안다. 그래서 음 은미가 살던 작은 방에 다시 찾아간 적이 있어요 또 화자는. 음 이런 식으로 쭉 이야기가 전개되고 그리고 은미 은미의 방에 내가 집을 나왔을 때 잠깐 이제 거의 머물기도 하죠. 은미가 나를 받아줘서. 26 쪽에 보면 "그때 날 깨우러 왔을 때 응 나 그때 계속 자고 싶었거든. 잠이 다 깼는데도 그냥 계속 누워 있고 싶었어." 은미는 계속해서 말했다. 네가 은미야 하고 불렀잖아." "응. 누가 내 이름 그렇게 부르는 게 엄청 오랜만이었어." 우리는 어둠 속에 잠시 말없이 누워 있었다. "은미야."
은미가 "응." 하고 대답했다. "은미야. 응. 은미야. 응." 그렇게 몇 번인가 부르다가 언젠지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이게 은미와의 어떤 연대랄까? 추억을 어떤 곱씹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음. 그리고 인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인제 그 남자의 스토리가 나오죠. 계단 끝에 폐허가 있는데 어떤 집이 무너져 잔해로 남아 있는 어 "아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이것은 마치 커다란 검은 구멍처럼 보일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 얘기를 잠깐 해요. 음. 마지막까지 버틴 사람 이게 철거될 재개발 구역이 됐는데 마지막까지 버틴 사람들은 아버지를 포함해 10 명도 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막 마지막에 포크레인이 그 아버지와 내가 살던 집을 철거하는데 몇 번의 타격 끝에 마침내 한쪽 벽이 무너져 내렸을 때 액자가 보였어요. 해바라기를 그린 조악한 유화였지요. 해바라기 그림을 걸어두면 집에 돈이 굴러 들어온다며 어느 날 아버지가 술에 취해 사들고 오셨던 바로 그 액자였어요. 액자 안에 해바라기가 햇볕 아래 무방비로 드러났을 때 그때부터 내 강박이 시작된 것 같아요.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그게 거기 있었다는 걸 나는 정말 완전히 잊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 어 이게 주제를 잘 드러내죠. 자 일단 여기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좀 제가 와 닿았던 위주로 스토리랑 요약하면서 주제 얘기를 했었는데 파우스트 님은 이 소설 어떻게 보셨나요? 이제 무스비 님이 이제 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또 집어 주셔서 저는 뭐 특히나 이제 성냥불이 이제 황 냄새를 딱 풍기면서 아. 은미 이야기로 딱 들어가는 부분이 아. 이제 좋았는데요. 이제 뭐 무엇보다도 이제 영화 옛날에 이제 극장 뭐 시네마 천국 같이 굉장히 분위기를 잘 잡으면서도 그 은미와의 어떤 추억 음. 그리고 그 화자와 나와의 어떤 그런 어떤 관계 이런 게 정말 액자식으로 잘 드러난 표현한 음.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결국 인제 두 사람 다 이 남자와 여자가 밤에 인제 술 산책하면서 이제 장소 공간들 예전의 추억들을 회상하기도 하고 실제 그 공간에 가기도 하는 건데 제목이 두 개의 방이에요. 은미 당연히 그 은미의 방과 아버지와 내가 살았던 그 방을 얘기하겠죠. 근데 여기 해설이 해설이 기가 막히는데요. 이거를 저 깜짝 놀랐어요. 리뷰 김하영 문학평론가님의 리뷰인데 "기이한 심층 구조를 숨겨두고 있다. 까닭모를 메우기의 힘"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런 문장을 쓰셨어요. "이 두 사람은 어 서로 다른 나다. 알터 에고다. 어 그들은 의미 생산의 시니피함과 시니피에 같은 뗄 수 없는 표리 관계를 이룬다." 기표와 기의 관계라는 거죠. 두 사람은 책의 저자와 편집자 관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함께 공간 읽기 행동에 나선다. 그래서 이런 행동이 음 '공간을 기억하고 몽상하고 창조하는 행위다.' 그러면서 38 쪽에 보면 에르빈 스트라우스의 직립자세에 관한 인간학적 연구와 오토 프리드리 볼로의 인간과 공간이라는 저서를 가져와서 직립이란 무엇인가 하면서 직립 자세만이 엄격한 의미에서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직립 자세를 취할 때 인간은 명철한 의식과 자유의지를 실현하고 주변 세계와 맞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직립과 뭔가 앉기, 눕기에 대한 철학적인 의미 부여를 막 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 그냥 서는 게 서는 거고 뭐 그게 뭐 별 의미가 있겠어.' 했는데 이런 엄청난 의미들이 인문학적으로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김하영 평론가님이 이 많은 의미를 부여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 두 개의 방에서는 유난히 앉거나 엎드리거나 누워 자는 인물들을 자주 만나게 된다. 저자와 편집자가 수직 상태를 유지하고 걸어갈 때
세탁소의 백구는 대조적으로 세상만사 귀찮다는 듯 누워 있고 안락 의자에 앉은 주인 아저씨는 백구를 품에 앉은 채 잠들어 있는가 하면 전집의 주인 아저씨는 카운터에 엎드려 자고 있다. 이게 하나하나가 뭐 앉았다, 누워 있다, 엎드려 잤다 이런 게 의미가 다 있다는 거죠. 음. 깜짝 놀랐어요. 저는 뭐 그냥 소설 쓸 때 그냥 '그렇게 설정했나 보다.' 했는데 별 의미 부여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거 김하영 평론가님 이거 보신 거예요. 이 이래서 평론가는 되게 어떻게 보면 변태적인 그 집착, 이게 하나하나의 문장 단어들을 다 이렇게 곱씹으면서 분석을 하는 거죠. '여기에 왜 이 단어를 썼지?' 이런 '이 정도까지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뭐 김하영 평론가님의 엄청 디테일한 이 분석에 감탄했고 실제 근데 이 의미 부여가 맞긴 맞더라고요. 이 대입해 보니까. 또 한편은 그 생각도 들었는데 '문진영 작가님은 과연 이걸 의식하고 썼을까?' 아마 의식하고 쓰셨을 것 같아요. 김하영 평론가님이 분석하신 대로 앉기와 뭐 눕기 이런 것들을 다 적절하게 그 인물들에 대입해서, 그래서 저는 인제 그럼 더 디테일에 쓸 때 인물이 앉거나 서거나 걷거나 뭐 눕거나 이런 것도 함부로 설정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마저 드는 거예요. 인물이 앉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고, 이게 되게 일관되게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겠죠. 음. 혹시 이 김하영 평론가님의 이런 평론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뭐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네. 또 이렇게 슬라브의 지적에 이제 삐딱하게 보기라는 어떤 영화 평론이 이제 생각나는데, 예. 뭐 지하실은 이제 무의식 그런 어떤 이드로 표현하고 1 층은 자아, 2 음. 층은 초자 이렇게 슈퍼에고로 표현을 하거든요. 아. 그게 무슨 영화였지? 아무튼 좀 뭐 유명한 영화 감독이었는데, 어. 근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평론에 굉장히 의미 부여를 이렇게 하는 순간 그 영화나 이제 문학도 더 많이 이제 돋보이고, 음. 심지어 소설가가 그렇게 뭐 작정하고 쓰진 않았는데도 음. 더 이제 오히려 부각되는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음. 그리고 뭐 뒤에 이제 나오는 또 평론 중에 뭐 직립하는 자세? 음. 예, 요런 것도 이제 좋고, 무엇보다 이제 뭐 사실 이제 이 뭐 산책과 공간, 음. 두 인물, 뭐 방, 그리고 거주하는 방식, 음. 그리고 네, 의식과 몽상, 음. 그리고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담론을 음. 불러오는데 엄청 많은 것들을 또 환기를 시켜 주지 않나. 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평론을 보고 다시 이 소설을 보니까 깜짝 놀라게 됐던, 그래서 대상을 탔나 싶기도 하고요. 아마 제 생각엔 김하영 평론가님이 "야 이건 원래 이런 의미야." 막 이렇게 막 이게 주장하고 설명해 주시니까 아 같이 다 했던 분들도 물론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 그러면 이걸 대상 줘야겠네.' 이런 장면의 상상. 이 정도 깊은 의미가 있다니. 어떻게 웃기잖아요. 하여튼 뭐 의미가 많으면 좋은 거죠. 소설은 은유와 상징의 매체니까. 아무튼 그래서 저 이런 걸 배웠어요. 내가 소설을 쓸 때도 이런 자세 하나, 뭐 하나하나의 단어들도 좀 유심하게, 어떤 뭐 주인공이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실제로 여기도 뭐 성량도 나오고 그 모든 것들이 어쨌든 의미가 있잖아요. 예. 예, '작가는 단어 하나도 함부로 쓰면 안 되는구나.' 예. 그런 걸 좀 배웠던 그런 소설과 평론이었습니다. 참 좋았고, 자 두 번째 소설 한번 넘어가 볼게요. 윤대영 작가님의 시계 입구 가게 앞 검문소. 이건 제목 자체가 특이해요. 이게 도대체 뭔가. 아 자 첫 번째 문단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계 입구 가게 앞 검문소는 경기도 고양시와
서울시 은평구 경계에 있는 버스 정류장의 이름이다. 예 말 그대로 이거예요. 정류장. 아 그렇구나. 근데 이게 제목을 소설 제목으로 쓴 건데 그 정류장 이름을 제목으로 쓴 건데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이것도 뭐 주제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우리 방금 봤던 소설이랑 주제는 같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잊혀져 가는 것들 그것들의 소중함 그걸 붙잡고 싶은 거죠. 시계 입고 가기야 검문소. 어 이게 이게 인제 주제를 상징하고 있죠. 음. 여기에 자꾸 인제 주인공은 '이게 의미가 뭐냐.' 이걸 찾아가기도 하고 여기에 얽혀 있는 어떤 스토리가 막 풀어나가는 그런 소설이잖아요. 근데 윤대영 작가님의 소설을 저는 처음 봤는데 이분은 상도 많이 받으시고 어 꽤 대단한 그 중견 작가이신 것 같아요. 이분만의 스타일이 이 소설에 두드러지거든요. 예를 들면 되게 디테일해요. 지명이 그대로 나옵니다. 첫 번째 문단 봐도 뭐 "정류장은 고양시 덕양구 동쪽 끝에 위치해 있다. 거기서 100 미터쯤 완만한 오르막을 통과하면" 뭐 하면서 "선진운수 소속 702A, 702 B번 버스가 덕양구 용도 사거리로" 하면서 실제 있는 지명이 그대로 이게 뭐 가상의 공간이 아니라 '왜 이렇게 썼을까?' 이런 디테일은 아마 리얼리티 를 부과하기 위한 이게 허구의 소설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다.' 독자들을 어떻게 보면 속이는 건데 '이거 진짜다 이거는.' 그거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문단부터 이렇게 디테일을 때려 박음으로써 온갖 지명이 다 나오고 그리고 이분 또 특이한 게 대사가 말이 그렇게 대사 왜 이렇게 썼어 되게 오그라들어요. 진짜 오그라들거든요. 이 문어체라 그래야 되나? 아니 누가 이렇게 말을 해. 솔직히 그런 느낌이. 대사가 오그라들게 쓰세요, 윤대현 작가님은. 의미가 있겠죠. 오히려 그게 그래서 대사 자체가 되게 환상적이거든요, 문어체로. 그래서 이렇게 지명을 현실적으로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배경은 현실적이고 대사는 문어체라. 이걸 노렸겠죠, 아마 이런 효과를. 음. 아무튼 이 전반적인 스토리를 요약해 보면 이 남자가 있는데 어 우 우연히 우연히 버스를 두 번 놓쳤죠. 뭐 두 번 한 번 놓치고 두 번째 탔는데 거기서 예전에 그 후배를 만난 거예요. 후배를 만났는데 그 후배 야 그 여자 후배니까 뭐 "다음에 오늘 저녁에 같이 뭐 다시 만날래?" 했는데 "싫어요." 그랬죠. 해옥이요, 해옥. 동아리 후배. "싫어요." 그랬는데 어 또 우연히 또 다시 만났어요. 이거는 야 이거 우연이라 그래야 될지 필연이라 그래야 될지 어 진짜 만났어요 소설처럼. 어 다시 만나서 관계가 이어지죠. 어 뭐 "무서운 느낌이 드네요." 어 "이런 거 안 좋은 건데." 근데 다시 만났어요. 근데 해옥이 망설였던 이유도 뒤에 나오죠. 해옥이 이제 결혼할 상대가 있었고 이런 우연한 만남을 별로 남자와의 관계를 별로 좋아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우연히 두 번 겹쳤으니까 같이 뭐 여행도 가고요, 바닷가로. 어 근데 "선배 나 할 얘기가 있어요." 하면서 "저 실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하면서 근데 이 해옥이 만난 사람은 음 이런 사람이에요. 해옥의 말로 설명하면 그 "저는 그 사람처럼 고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자기 삶에 대해 불평이나 한탄을 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남을 비방하거나 탓하지도 않고요. 그냥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근데 그 사람의 지친 얼굴을 볼 때마다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아파요. 어떤 때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말해요." 어 이런 거죠. 연신내 시장에서 장을 보는데 주말마다 몇 개월 전에 채소 가게에서 일하는 그와 말문이 트여 자주 만나게 되었다. 이런 사람인데요. 노동자인 거죠. 올봄에 연신내 시장 안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다 그 사람이 갑자기 어린아이처럼 흐느껴 우는 거예요. 버스 안에서 우연히 선배를 만나기 얼마 전이죠. 근데 "왜 우냐?" 물어보니까 왠지 곧 떠나갈 것 같다고. 어 자기가 자기 인생에서 사라질까 봐 두려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저런 사람이 언제부턴가 자신의 전부가 돼 버린 것 같다.' 뭐 그러니까 인제 해오기도 그 남자를 사랑하고 있는 건가? 이게 대사가 '해오기도 그 남자를 사랑하고 있는 건가?' 이 이게 오그라들 사랑요? 그래. 매우 불가사의하고 또한 오로라처럼 신비한 현상. 대사를 정말 이렇게 써 놨어요, 윤대현 작가님이. 아니 왜 이렇게 쓰시는지 참. 아니 이게 솔직히 웃겨요. 웃기고 오그라들 1960 년대 70 년대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에 나올 법한 대사거든요 솔직히. 그래 매우 불가사의하고 또한 오로라처럼 신비한 현상. 그러니까 그녀가 말하죠. 사랑이란 말은 흔히 과도한 자기 집착의 맹목적 상태를 상대에게 공격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아닌가요? 누가 이렇게 말해. 그때 상대는 자아를 보증하는 도구에 불과한 거고요. 그러다 감정이 식으면 곧 냉정한 주체로 돌아서곤 하죠. 감정은 공기처럼 형체가 없고 자주 변하게 마련이니까요. 이렇게 어려운 말을 미치겠다 진짜. 이 대사. 이 저는 실체가 불분명한 감정에 이끌리기보다는 저를 실제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을 오히려 신뢰하는 편이에요. 배우기 너도 그 사람을 그토록 간절히 필요로 한다면 서로 동등한 조건이 성립되는 거겠지. 아니요. 저는 상대가 저를 필요로 하면 그걸로 족하다 생각해요. 상대에게 의지하는 것은 아무래도 싫으니까요. 하여튼 이런 얘기를 어쨌든 이런 말이 오가고 음 그리고 6 번 으로 넘어가면 고성에서 돌아오고 난 뒤에 그가 예고 없이 나를 찾아와요. 그는 인제 해옥이 아까 말했던 결혼 상대인 거죠. "선생, 해옥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해옥이 갑자기 사라졌다. 음. "내가 어떻게 합니까? 김태호 씨라면서요. 나를 찾아온 이유가 뭐죠?" 일 주일째 해옥이하고 연락이 안 돼 찾아왔수다. 직장에도 출근하지 않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어디 여행을 갔다고 하면서요. 뭐 이런. 모르지만 알아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해오기의 선택을 존중해야 하니까요. 음. 어. 그래서 해옥은 근데 돌아왔어요. 어쨌든 돌아와서 해옥이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음. 근데 69 쪽의 아랫 문단이 충격적인데 이걸 읽어 볼게요. 어쨌든 결혼했는데 그러다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날 나는 청천벽력 같은 뉴스를 접하게 되었다. 쌀국눈이 내리고 있는 저녁 집 근처 식당에서 순댓국밥을 먹고 있을 때였다. 식당 벽에 걸려 있는 텔레비전에서 사회복지사 살해 사건과 관련된 뉴스가 보도되고 있었다. 무슨 느낌이 들었던 걸까? 나는 반사적으로 텔레비전을 올려다보았다. 뒤맞춰 나는 숟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여권 사진처럼 경직된 해옥의 얼굴이 화면에 떠 있었던 것이다. 앵커는 독거노인을 돌보던 한 복지재단 소속 사회복지사 A씨가 오전 10시쯤 성북구 석관동에 있는 노인의 반지 하방에서 무참히 살해되었다고 전하고 있었다. 노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그녀가 살해당할 당시 동행한 복지사는 동네 슈퍼마켓으로 물건을 사러 나갔다고 덧붙였다. 성추행이나 성폭행이 있었는지는 범인이 한국어 있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니까 갑자기 죽어요. 해옥이. 무참히 살해당한 거죠. 하던 사회복지사 일을 하다가 이 갑작스러운 상실 때문에 나는 자책감을 도무지 떨쳐낼 수가 없고 바다에 다시 가기도 하고 어쨌든 그러다가 인제 세월이 흐른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우연히 아까 말했던 시계 입고 가게앞 검문소 거의 정류장에 서 있는 그 남자를 본 거죠. 해옥의 남편.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인제 옛날의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고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선이 더 있어요. 그 남편은 인제 다시 몰래 미행하죠. 근데 그 남자는 마트에서 일하고 있더라. 근데 눈이 마주쳐요 서로. 한동안 보다가 같이 인제 각자 돌아가고. 이제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해옥과 나와 이 남편 이 삼자 구도가 다가 아니라 하나의 선이 더 그어지는데 관계가 다시 앞으로 가면 시청 민원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시계 입고 가게와 검문소란 명칭의 유래에 대해 문의를 합니다. 그 대중교통과 부서로 회선이 돌려졌는데 그 담당 공무원이 이분도 여자예요. 이분과의 관계가 이분이 근데 되게 친절하게 다 답을 해 줘요. 이 여자분은. 어 그래서 친절하게 얘기를 하고 근데 이때 이후로 이분과 인제 또 이 여성분과 또 관계가 이어지는데 74 쪽 거의 뒷부분이죠. "우연히 바다를 바라보다 나는 잊었던 듯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아까 인제 공무원.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설명하기는 힘들었다." 하면서 서로 인제 일하고 있는 중에 끊고 다시 또 전화를 아까는 업무 중이라 사무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합니다. 근데 거긴 왜 가신 거죠? 혹시 여쭤봐도 되나요?" 이러면서 서로의 사정을 그렇죠. 누구나 사연이 있죠. 네. 어이없는 이별이나 무참한 죽음도 있고 그래서 뒤에 남겨진 사람의 삶의 일부가 장례식이 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죠. 제가 술을 좀 마신 터라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불편하시면 지금 전화를 끊으셔도 됩니다. 이 남자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공무원이 "괜찮습니다. 저도 지금 마시고 있는 중이니까요." 밤의 도둑 고양이처럼 갑자기 갑자기 밤의 도둑 고양이처럼 왜 대사에 이런 오그라드는 걸 쓰시는지. 선생님 얘기를 듣고 있으니 저도 장롱 속에 처박아둔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지네요. 물론 인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대화하면서 저도 술 마시고 있었어요. 밤에 도둑 고양이처럼."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 있을 수 있어. 맞아. 세상엔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도 장롱 속에 처박아둔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지네요. 모르는 분한테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요. 누구나 가끔은 남모르는 사람한테 자신의 얘기를 털어놓고 싶을 때가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인제 이 여성분이 자기 얘기를 해요. "가깝던 사람이 오래전에 제 방에서 자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 때 제 자취방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제 인생에서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일인데 어쨌든 그 일은 일어났고 그 후로 지금까지 그 방이 꿈에 나타나요. 되풀이되는 악몽처럼 거의 매일요.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혹시 저 때문이었는지 아직도 그 이유를 확실히 모르는 채 살고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제 삶의 일부는 그렇게 장례식처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래도 삶은 계속 되더군요." 이런 얘기를 여성분이 하시죠, 공무원분이. 그러면서 알게 되는 또 사실이 저는 여고 때부터 대학 때까지 줄곧 글을 썼어요. 글을 썼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생님과 통화한 뒤부터 '뭔가 다시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몹시 신기한 일이긴 하지만. 꼭 쓰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예감의 일부가 맞은 셈이네요. 그래서 여성분이 말하죠. "저 괜찮으시다면 가끔 전화 드려도 될까요? 아주 가끔요." "네,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이렇게 된 거죠. 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 나와요. 마지막 부분에 "명절처럼 드물게 찾아오긴 하되 부지불식간에 그녀에게서 전화가 걸려온다. 그때마다 언 땅속에 묻어든 김칫독처럼 마음 저 깊숙한 곳에 감춰두었던 얘기를 꺼내 서로 속삭이듯 주고받는다. 각자 아득한 저편보 소리에서 그녀와 나는 여전히 남모르는 사람이고 굳이 만나자는 말은 하지 않는다. 꼭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제는 그녀도 나도 알고 있는 것이다. 그녀가 다시 글을 써서 언젠가는 꼭 책을 냈으면 싶다. 나도 무언가를 새로 시작해야겠다는 간절한 생각을 거듭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걸로 된 것이리라." 이렇게 소설이 끝납니다. 자, 인제 이 소설에 대해서 하우스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뭐 앞선 소설과 어떻게 보면 주제가 뭐 비슷한 상통한 어떤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 어떤 소설인데요. 약간 뭐 상실한 어떤 주체, 어 뭐 은미를 잃었고 화자는, 그리고 그 작가는 아버지를 잃었죠. 그리고 그쵸, 여기서는 그쵸. 이제 예, 확실히 이제 뭐 좋아하는 사람,
혹은 좋아했던 사람을 잃은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상실의 서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뭐 비극적인 사건이자 어 어떻게 보면 소설가에게는 가장 중요한 소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설 좀 어떠셨나요? 전반적으로 좀. 음. 뭐 얘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요. 네. 확실히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쪼끔 이렇게 문어체가 있긴 하지만 대사. 사실 저는 뭐 되게 자연스럽게 읽히긴 했거든요. 아. 왜냐면 뭐 약간 영화도 약간 감성 있는 아. 그런 어떤 대사를 하는 영화도 있고 아. 특히나 뭐 연극은 이제 뭐 더 심하죠, 뭐 아 연극 같은 그렇죠. 예. 경우에는. 대놓고는. 그래서 이제 뭐 실제로 이제 뭐 대화하는 것보다 오히려 약간 연극처럼 어. 약간 그렇게 약간 좀 느껴지는 면이 있어서 음. 봤는데요. 근데도 약간 쪼끔 해옥이 음. 마치 이제 앞에서 그 김하영 평론가님? 아 예예. 이화영? 김하영, 네. 김하영 평론가. 예. 김하영 맞아요. 평론 마치 이제 딱 그 얘기를 예. 들으면서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가 떠오른 거예요. 아. 이 이야기도 이제 포함해서요. 어. 그래서 되게 이제 여성적이고 되게 막 그 받아주고 어. 되게 나약한 어떤 아 자아. 여성이 그렇게 묘사된다. 아. 근데 사실은 그 자아가 그 남성한테도 있거든요. 음. 나약한 자아가. 그렇죠. 있죠. 다 있죠. 되게 예. 되게 우울하고 어. 뭔가 남한테 타인에게 의지하고 맞아요. 편지를 이제 주고받으면서 계속 이제 그 사랑을 어떤 갈구하는 예. 그런 어떤 자아도 이제 남자한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해옥이 혹은 화자가 쪼끔 뭔가 그런 어떤 시니피해를 좀 가진 어떤 화자였으면은 더 좋았을 테지만 사실 또 이 느낌도 되게 상당히 뭔가 새로운 게요. 약간 이렇게 마초처럼 느껴지는 중간에 어 이상한 또 사람도 이제 막 약간 보이고 아. 그것도 약간 신선하고 아 아까 해옥의 남편. 되게 마초죠, 마초. 음. 예. 그리고 뭐 마지막에 또 전화 연결원으로 아 그렇게 된 사람이 공무원하고. 있었는데 예. 그리고 약간 사회복지사라는 거는 살짝 아쉬운 것 같아요. 아 그 직업 설정이. 약간 막 도서관 사서나 음. 아니면은 약간 쪼끔 더 좀 넘어가면은 이제 두 가지 직업을 가진 사무직인데 밤에는 이제 다른 일도 하는 아 그럴 수 있죠. 아니면은 뭔가 이제 비밀이 있는 어. 근데 뭐 이것도 사실은 되게 좋은 어떤 느낌이라서요. 음. 예. 근데 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리뷰 인제 평론 여기도 권희철 문학평론가님이 쓰셨어요. 근데 다른 부분은 그러니까 "불필요한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 있다." 이 소설에는 정류장 이름의 연원을 궁금해하는 것이 분량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럼 이 불필요한 이야기에 대한 욕망이 왜 있는가? 어 거기에 대한 설명을 또 하시는데 음 어 인제 이유가 "이제 와서는 불필요해진 그 사라진 것들이야말로 우리 삶을 이뤄온 거의 전부이고 우리의 미래라는 것도 사라질 것들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욕망하고 추적하는 일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일과 별로 다르지 않다. 혹은 그것이야말로 삶을 살아있게 만드는 일이다. 연우가 한 일이 그것이다. 그는 그 특이한 버스 정류장 이름에 관심을 가졌고 그랬기 때문에 그 정류장에 매일 나오는 남자를 드디어 알아봤고 10년 전 그 남자가 연우를 찾아왔던 일을 거꾸로 반복하는 의례를 치르면서 다시 말해 해옥의 장례식을 그 나름으로 마무리하면서 해옥과 관련해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지만 도무지 정리해 버릴 수 없었던 어떤 생각이나 마음을 견디며 그것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같다.
그리고 연우가 그 특이한 버스 정류장 이름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시청 직원과 말문을 트게 됐고, 그 말문이 삶의 일부가 장례식이 되어 버린 두 사람의 숨구멍이 되어 줘 두 사람은 드디어 뭔가를 새로 시작할 의욕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이 소설 속 인물들이 불필요한 것들을 향한 욕망을 따라 부유했기 때문에, 사라졌고 불필요했던 것이 다만 삶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는 반짝거리는 순간으로 되살아났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다. 이게 정말 그렇거든요. 이 화자가, 연우라는 화자가 그 이 시계 입고 가기와 검문소라는, 솔직히 쓸데없잖아요. 뭐 이거 뭐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걸 파헤치다 보니까 그 정류소 앞에 서 있는 남자를 알아봤고, 그러면서 해역 얘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그리고 또 그거를 인제 시청 공무원한테 묻는 바람에 그 공무원과의 그 자기의 같은 상실이 있죠. 음. 그런 걸 하면서 인제 또 새로운 욕망, '아 글을 쓰겠다.' 인제 이런 것들. 결국에 인제 불필요한 것들을 향한 욕망이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어 발휘하는구나. 이 부분은 정말 잘,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소설이 품고 있는 인제 핵심적인 주제랄까? 인제 작가님, 윤대령 작가님이 독자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도 이것 같아요. 정말 잘 분석이 돼 있고, 근데 이 마지막 문단이 문제거든요. 이걸 한번 읽어 볼게요. 이거 정말 충격적이에요. 어 끝으로 수상 작품집에 실리는 리뷰로는 "부적절한 이야기를 덧붙여야 할 것 같다. 만일 이 소설이 연우, 해옥, 김태우의 강렬한 이야기로만 되어 있었다면 이 소설은 연우와 김태우 두 남성 각각의 성적 판타지를 충족시키는 여성 인물에 대한 회상이자 연우의 나르시시즘을 충족시키는 회상이라는 독해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것이 최근의 감수성으로 다시 읽히는 윤대영 소설에 대한 유력한 독해이기도 하고, 심사장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토론의 일부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사라진 것, 불필요한 것을 욕망하고 그것들을 삶을 가능하게 하는 순간으로 새롭게 이해하려는 욕망이 남성 판타지가 무분별하게 뒤섞이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윤대령의 글쓰기가 방향을 바꿔야만 하는 것일까? 그게 아니라면 사라진 것, 불필요한 것에 대한 욕망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거해 버릴 수 없는 뭔가가 모종의 이유로 자꾸만 남성 판타지라는 잘못된 과면을 쓰고 나타나는 것일까? 그렇다면 그것이 가면을 벗고 맨얼굴을 드러낼 때까지 그것을 더 떠밀고 나가야 하는 것일까? 내게는 이 선택 의문문이 90 년대 작가로 한정할 수 없을 윤대영 작가에게 주어진 것처럼만 보인다. 나는 그가 이 질문을 받아들일지, 받아들인다면 그에게 어떻게 답할지 지켜보고 싶다. 이거는 평론가님이 대놓고 그냥 얘기를 한 거죠. "남성 판타지가 어떻게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 지적을 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이거 공감합니다. 진짜 맞는 말 같아요. 이 여기 말씀하신 대로 연호, 해옥, 김태호 이 라인만 보면 성적 판타지, 그러니까 어 내가 남성으로서 이루어지지 못했던 사랑에 대한 성적 판타지와 나르시시즘 이 반영된 스토리 아니냐. 어 이렇게 지적할 수 있거든요. 파우스트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사실은 또 그런 어떤 주의점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남성 판타지로 이제 욕을 먹고 있는 이제 뭐 작가들에 대한 어떤 뭐 부득이한 사정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일단 뭐 여태까지 뭐 사실 굉장히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작품들이라고 해도 고전인 작품이 많거든요. 심지어 뭐 롤리타만 해도 거의 뭐 아동 저거죠. 그리고 뭐 시계 태워 오렌지부터 해서 윌리엄 포크너는 대놓고 그냥 악을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어떤 작가들이 어떤 윤리성을 가진 혹은 어떤 구조를 가진 작품을 쓰는 것이 옳은 것이냐, 혹은 그런 남성 판타지가 이제 그냥 소거되는 형태로 나중에 이제 뭐 100 년, 200 년이 지나도 '아이 뭐 이거는 그냥 할렘물이다.' 이렇게 치부를 할 것이냐.
그거는 이제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알아야 할 문제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거는 물론 여기서도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하마터면은 이게 정말 이 3 명의 할애물로 사실 이거 이 정도는 뭐 할애물도 아닌데 그렇게 갈 여지가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이제 음. 이 연우, 해옥, 김태우의 어떤 3 명의 어떤 내면 그리고 인간성 음. 그거에 뭐 우리가 무슨 꽃보다 남자를 찍는 게 아니잖아요, 소설에서. 무슨 환상 이렇게 판타지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실 좀 더 중요한 어떤 부분은 이 해옥이 이제 죽고 나서 음음. 음. 그 화자가 굉장히 상실의 아픔을 가진 어떤 절망적인 감정을 이제 느끼는 채로 음. 이제 그 새로운 어떤 여자의 어떤 관계가 음. 되게 좀 뭔가 되게 절망의 늪처럼 빠져드는 음. 뭐 그렇게 가도 될 것 같고 음. 아니면은 이 마지막에 어떤 등대의 어떤 밤의 어떤 불빛이 음. 계속 이렇게 전멸하면서 반짝이면서 음. 내 마음도 계속 이제 폐허가 되는 음. 마치 빈집처럼 계속 공허한 어떤 메아리로 울리는 뭐 그렇게 가는 것이 사실은 뭐 인간의 어떤 그런 폐허 서사? 음. 예. 그래서 그건 저는 어울릴 것 인제 같아요. 좀 생각해 보면 굳이 해옥이 그러니까 내가 그리워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성 동아리 후배가 아니라 남성 동아리 후배여도 괜찮았겠다 싶어요. 굳이 여성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뭐 남자 이렇게 우정 관계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친한 형이라든지 뭐 얼마든지 관계 설정을 이렇게 그랬다면 이 남성 판타지를 피할 수 있었겠다. 다르게 설정했다면 여성이 아니라.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건 좀 실제로 벌어졌던 토론이었으니까 '이런 식의 독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소설이 많은 의미를 품을 수 있는데 이런 잘못된 독해로 흘러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작가의 책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거 어쨌든 이렇게 썼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되는 건 작가가 잘못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고려했어야 되는데 요즘 시대에 뭐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저는 요런 부분 보면서 '아 정말 쓸 때 조심해야겠다. 내가 이렇게 쓰면 이야기 구조를 이렇게 만들고 관계를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도 해석이 잘못' 그러니까 내가 전달하는 바와 다르게 잘못 해석되거나 아니면 진짜 안 좋은 방향으로 부도덕한 방향으로 해석되면 망하는 거예요 소설이. 망하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저는 이런 이 마지막 부분이 정말 충격적이고 좋았어요. 남성 판타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게 이러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근데 이걸 막아줬던 부분이 아까도 불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던 시계 입고 가기하고 검문소에 대한 지나치게 세밀한 묘사와 이거의 유래를 자꾸 시청 직원한테 계속 물어요. 따져 물어요. 근데 이 부분 때문에 이 소설이 산 거거든요. 어 정말 살았고 그리고 약간 이 두 파트 근데 첫 번째 소설도 그렇지만 두 사람의 사연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 서로 보완하면서 이야기가 풍성해졌던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연호, 해옥, 김태우 이 이야기만 있었으면 솔직히 진짜 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청 직원, 시청 직원을 절묘하게 끌어와서 특히 뒷부분이 참 좋았단 말이죠. 시청 직원도 나름의 또 상실의 아픔이 있고 근데 서로 인제 글을 써 보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라인을 그러니까 라인을 두 가지 라인을 가져간 거죠. 어. 그래서 이 소설이 살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그래서 '앞으로 소설 쓸 때도 나도 라인을 두 개로 한번 가져가 볼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혹시 이 소설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래서 뭐 마지막에 이제 뭐 그 여자와 이제 대화를 하는 게 또 어떻게 보면은 낯선 어떤 타자의 의 위안이라고 해야 될지 뭐 속마음을 이제 뭐 주변에 이제 훤하게 노출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그런 멀리 있는 타자에게
어떤 위안을 가지는 어떤 방식? 그래서 뭐 모든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랑과 이별을 겪지만 뭐 시네마 천국처럼 맨 마지막에 이제 60대 50대 그녀와 첫사랑의 그녀와 그 첫 키스 아니 키스 장면만 이제 모아 놓은 어떤 영화를 보는 것으로 이제 마지막을 이렇게 서사를 막 그렇게 꾸며도 되고 뭐 다양한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요건 여기까지 하고요. 인제 세 번째 작품 여기까지만 하고 인제 1 부를 마무리할 텐데, 손홍규 작가님의 지루한 소설만 읽는 삼촌. 이 소설은 음 삼촌 얘기예요. 삼 첫 번째 문장, 첫 문장 "삼촌이 한 명 있다." 요런 문장 진짜 그 한 명 있는 삼촌 얘기입니다. 인물에 대한 이 캐릭터가 두드러지는 서사예요, 이건 확실히. 삼촌이 참 저는 매력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다면적인 면을 갖고 있는, 재밌는 게 어머니가 바라보는 삼촌과 아버지가 바라보는 삼촌이 달라요. 또 나와 누나가 바라보는 삼촌이 또 다르고, 같이 살았죠. 살았는데 이 삼촌에 대한 얘기가 처음에 원래 재밌는 사람이었는데 젊은 시절의 삼촌은 명랑하고 경쾌하며 낙천적이었다. 근데 뒤에 보면 삼촌은 점점 재미없는 사람이 되어 갔고 다행스럽게도 그만큼 불쾌한 사람이 되진 않았다. 그리고 이 삼촌에 대한 평가가 갈리는데, 그렇게 변한 삼촌을 가장 못마땅해 하는 건 아버지였고 변함없이 신뢰하며 옹호하는 건 어머니였다. 아버지에게 삼촌은 모든 지원을 다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신세를 망친 탕하였고, 어머니에게 삼촌은 세상에 다시 보기 힘든 순정파이며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었다. 저는 이 부분이 이 소설을 살린 것 같아요. 삼촌에 대한 상반된 평가. 이 이게 재밌어요. 읽으면서. 그럼 삼촌, 이게 독자가 갖게 되는 관심은 '삼촌은 어떤 사람이지?' 이게 계속 이런 질문을 마음속으로 저절로 하게 되거든요. '삼촌이 누구지? 왜 이러지?' 근데 그거를 되게 잘 풀어가고 있어요. 끝까지 인제 호기심을 갖게끔. 음 그래서 아버지는 삼촌의 인생을 냉정하고 잔인하게 평가해 버리곤 했다. 근데 아버지가 평가가 이렇게 쭉 나오고 어머니의 평가도 쭉 나와요. 그런 게 있고, 결정적인 부분을 한번 어 에피소드를 읽어 드리면, 어 중간에 인제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라는 영화를 같이 봤죠. 이것도 이 영화를 같이 보고 이거에 대한 해석을 한 것도 이 소설의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예요. 이 그리고 어 그다음에 인제 이 삼촌이, 아 이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서 집을 나간 적이 있어요. 집을 나가려고 했죠. 근데 동네만 돌다가 결국엔 멀리 못 갔어요. 그러고 있는데 삼촌이 엄마를 발견했어요. 근데 엄마를 발견했는데 엄마한테 삼촌이 자기 얘기를 해 줘요. 이 부분이 참 감동적인데, 정말 감동적인데, 어 "내가 여기에 오는 건 아무도 모르는데 형은 어떻게 알고 왔지?" 어린 시절의 삼촌이 이렇게, "형은 아이들에게 나를 보았냐."고 물었어요. 다들 고개를 좀 저었는데 어떤 녀석이 내 욕을 좀 한 모양이에요. 뭐 텃세를 좀 부린 거지요. 형이 만만하게 보였던 거고요. 형이 그 녀석의 멱살을 잡더니 대본에 땅바닥에 꽂아 버리더군요. 정말 놀랐어요. 형수님도 아시겠지만 형이 좀 고지식하잖아요. 머리는 나쁜데 모범생처럼 보이려 애쓴 얼간이잖아요. 이런, 어 결국 형은 여러 놈이 달려드는 바람에 버텨내질 못하고 좀 두들겨 맞았어요. 어. 아이들은 도망쳐 버렸고 형은 툭툭 털며 일어나더니 마구 욕을 하더군요. 형이 그렇게 상스러운 욕을 하는 것도 처음 보았지요. 이런 형을 보고 동생은 다시 돌아온 거죠. 어 그리고 형은 가방을 매더니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함께 집으로 돌아갔지요. 그때 저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든 무슨 일을 겪든 이 집에서 죽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형수님. 그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해요. "내 동생 건들면 다 죽여버린다 개새끼들아." 믿기지 않으시죠?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때 형은 그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든든하고 형이. 도망치는 아이들 뒤통수에 대고요.
그러더니 삼촌이 소리 없이 울더라. 어쩔 수 없이 삼촌을 위로해야 했지. 삼촌을 위로하는 동안 나도 묘하게 위로받는 기분이 들었어. 그게 삼촌의 방식이었던 거지. 내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내 이야기를 다 해준 듯한 기분? 내 말을 다 들어준 듯한 기분이 들었으니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울음이 잦아들었는지 삼촌이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하더구나.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둔한 사람이란 정말 둔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일을 일부러 무시하고 지나치는 사람을 뜻할 수도 있다는 걸요. 형수님, 형은 아마 먹고 사는 일, 자기 가족을 지키고 건사하는 일이 아니라면 다 무시할 거예요. 이 부분이 전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이제 감동적이다. 근데 이게 이 삼촌이 또 조카의 돈을 떼먹고 도망가 버리죠. 이게 남매 작가예요. 이 화자 우리는 남매 작가였다. 화자와 어 누나가. 그리고 인제 삼촌은 지루한 소설들을 읽는 걸 즐깁니다. 어 직접 나타나면 그동안 읽은 지루한 소설들에서 느낀 점을 정말로 지루하게 들려주었고 "내가 아는 지루한 소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추천해 달라." 했다. 근데 지루한 소설을 읽게 된 이유가 있죠, 삼촌이. 이건 삼촌이 사귀던 애인과 관련된 건데 이게 111 쪽부터 나옵니다. 일찌감치 군대를 갔다 온 삼촌이 복학했을 때 군인은 없었지만 대식 사복 경찰이 상주했어요. 삼촌은 아마 예전에 70-80 년대 운동권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좀 공부하고 막 그래서 삼촌은 시간이 남아 돈다고 해서 놀러 다닐 사람은 아니었다.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이면 작은 방에 틀어박혀 꼼짝 않고 공부를 했다. 밤이면 공당 근처의 야학에 가서 기술이나 공업 과목을 가르치기도 했다, 야학에서. 그러면서도 어머니의 잔심부름을 군말 없이 해 줬고 어머니의 기색을 살피며 조금이라도 울적해 하는 기미가 엿보이면 즐겁게 해 주려 했었다. 이런 삼촌. 삼촌은 또 공대 토목공학과생인데 공구리를 잘 쳐요. "삼촌은 콘크리트를 사랑했다." 근데 이게 이 비유도 참 좋거든요. 113 쪽에 보면 시멘트 블록이 양생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시멘트 블록이 단단해질 수 있는 한계치의 90%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 상태가. 닷새면 충분히 단단해질 수 있지만 나머지 10%를 채우려면 30년 동안의 양생 과정을 거쳐야 했다. 삼촌도 그와 비슷해서 어떤 고통을 고통으로 오롯이 받아들이기까지 열흘이 걸렸다면 그 고통의 최대치를 느끼기까지는 100년이 필요한 사람이었다. 이 부분이 참 좋았어요. 그만큼 오래 걸리는 거죠. 음. 고통을 그 아픔을 받아들이는 데까지. 음 그 삼촌이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친구에 대해서 아버지가 어 좀 갈라 놓으려고 거짓말을 하죠.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 회사에 출근해서 가장 자주 하는 일이 블랙리스트를 점검하며 불순분자들이 회사에 침투하지 못하게 미연에 방지하는 거였다. 이 운동권들이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그랬겠어요. 삼촌의 여자친구는 노무 관리자 사이에선 잘 알려진 사람이었다. "너 희숙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경찰서 정보과가 주시하는 사람이 아니야. 보안수사대가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이런 거짓말을 하죠. 근데 아버지가 이런 거짓말을 했던 이유가 "남자는 자기보다 좀 처지는 집안의 여자를 골라야 한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거야." 아버지는 희숙 씨 집안이 삼촌의 집안, 그러니까 아버지를 비롯해 어머니, 할머니, 고모 그리고 우리 등등을 포함한 이 보잘것없는 집안을 심각하게 압도한다는 점이 걱정스러운 거였다. 아버지는 당신 세대의 평범한 겁쟁이다운 생각을 했을 뿐이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삼촌이 오해하도록 교묘하게 비틀어 이야기한 건 비겁한 짓이었다. 이랬던 거죠. 음. 그래서 아버지는 삼촌한테 "넌 꿈이 왜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해요. "젊은 녀석이 왜 꿈이 없어? 넌 대체 꿈이 뭐야?" 어. "왜 꿈이 없겠어요? 저도 꿈이 있어요. 제 꿈은 우리 식구들 어머니, 형님, 형수님, 누님 그리고 조카들 모두 대월 같은 집에 모셔 놓고 평생 떵떵거리며 놀면서 살 수 있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아버지가 말다툼에 그치죠. 그러니까 삼촌과 희숙 씨는 삼촌은 인제 희숙 씨에게
아버지의 그 서류 가방을 몰래 뒤져서 블랙리스트를 넘겨줘요. 그리고 희숙 씨는 사라지죠. 돈도 주고 어 돈도 주는데 또 사라지죠. 근데 다시 또 찾아요, 희숙 씨를. 같이 찾아 가지고 같이 살기도 하는데 어 살다가 또 희숙 씨는 근데 그 사라진 그 순간에 삼촌은 그 지루한 순간을 그 소설을 읽으면서 버텼던 거죠, 지루한 소설. 희숙 씨가 올 때까지. 그리고 희숙 씨가 돌아오고 나서도 희숙 씨와 함께 살았는데 식은 올리지 않고 살았어요. 근데 지루한 소설을 탐닉했죠. 그리고 나중에 인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희숙 씨는 감전사합니다. 공장에서 장맛비가 많이 내렸는데 물바다가 돼서 감전사하고 죽어버리고. 하여튼 이런 게 삼촌의 스토리. 어 그 그리고 인제 또 뒤에 보면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게 있어요. 누나가 나에게 얘기를 하죠. "넌 소설을 써. 우리의 첫 번째이자 유일한 성공작이었던 그 작품이 어디에서 나온 건지 생각해 봐. 나한테서 나왔지. 적어도 스토리는." 누나는 한숨을 쉬었다. "삼촌이었어. 넌 삼촌 이야기를 쓸 때 가장 좋은 작품을 썼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진짜로 쓰고 싶은 걸 쓰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앞으로 어떤 글을 쓰든 삼촌의 마음을 헤아리며 쓰게 될 거였다. 이 문장을 읽으면 희숙 씨가 돌아오겠지. 이 문단을 읽으면 이 페이지를 다 읽기 전에는 돌아오겠지. 한 글자 한 글자를 한 문장 한 문장을 결코 잊지 않기 위해 눈알이 빠져라 읽던 삼촌은 결국에는 활자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서려 있다는 착각에 빠졌으리라." 누나는 덧붙였다. "어떤 소설을 쓸지 뻔해. 삼촌이 한 명 있다. 이렇게 시작하는 소설을 쓰겠지." 눈치 빠른 이라면 삼촌의 사연을 담은 문장들에 사실은 내 사연도 담겨 있으면 알아챌 것이다. 가까운 사람 가운데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분명히 알아볼 것이다. 삼촌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임을. 깊은 슬픔에 빠졌을 때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라는 누군가의 위로가 진정으로 위로가 되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던가? 왜 그 슬픔에서 빠져나가야만 하는가? 왜 꼭 그래야만 하는가?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않더라도 한 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거기야말로 삶의 한복판인데. 이렇게 소설이 끝납니다. 자, 이 소설 지루한 소설만 읽는 삼촌 어떻게 보셨나요? 아주 뭐 좋은 소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무엇보다 이제 삼촌의 어떤 일대기가, 그리고 어떤 자신의 어떤 엄마와 가족 서사가 정말 디테일하게, 그리고 그 시대와 분위기를 정말 잘 포착하고 있어요. 맞아, 맞아. 음. 예. 그래서 이제 이사 간 집이 이제 더 비싸고 작은 집 막 이런 식으로 음. 정말 그 시대 분위기뿐만 아니라 이 삼촌과 희숙 이야기도 재밌고, 맞아요. 예. 이 화자와 그 누나 그리고 엄마도 재밌죠. 특히나 묘사가 그러니까 모든 인물들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고 생생하고 또 희화화된다 그럴까? 재밌어요. 또 가까이 인물들에게 또 정을 붙이게 만들고 그리고 어떤 인물에 대한 이게 집중적인 서사를 들어가는데 아니 정말 손원교 작가님은 '이야기꾼이다.'라는 느낌을 읽으면서 문장이 정말 좋거든요. 술술 읽히기도 하고 '아 정말 잘 쓰셨다.' 인물에 대한 묘사도 좋고 네 그랬습니다 저는. 파우스트 님은 더 이 소설 또 더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그래서 이제 뭐 네. 약간 뭐 삼촌이 이제 뭐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이렇게 질문을 남길 정도로 음. 굉장히 임팩트가 있고요. 그리고 뭐 대궐 같은 집에서 이제 뭐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다는, 그리고 뭐 운동권 세대였지만 또 시대가 이제 바뀌면서 또 어떤 블랙리스트가 두려워서 이제 막 그걸 지우기도 하고, 그리고 희숙 씨랑 같이 막 사랑에 도피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재밌는 어떤 구절들이나 이야기꾼을 이야깃거리를 잘 만드는 작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 지루함을 잘 포착 삼촌의 그 취미가 지루한 지루한 소설을 읽는 삼촌이에요. 지루한. 이 부분도 잘 포착한 것 같아요. 희석 씨를 기다리면서 진짜 지루한 소설을 읽는, 자기의 경험에서 또 우러나오는 것 거기도 한데, 어떤 독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죠, 이 작가님에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루한 소설만 쓰실 건가요?" 이런. 그래서 "덕분에 잘 쓰고 있어요." 이런 거를 작가 노트에 썼죠. 어. 저는 이 작가 노트에서 또 와 닿았던 부분이 130쪽에 보면 "소설가는 타락하지 않으려면 늘 소설을 쓰고 있어야 한다. 소설 쓰기가 주는 위로가 너무 커서 다른 건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다. 소설을 쓰는 동안에는 소설만 생각하게 된다. 적어도 그 순간만은 한심한 욕심이 생겨나지 않는다. 기껏해야 다른 소설가의 지루한 소설을 반갑게 펼쳐들고 즐겁게 읽으리라는 기대 정도." 이 문단이 참 좋았어요, 전. "소설가가 타락하지 않으려면 늘 소설을 쓰고 있어야 한다." 소설,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적어도 내가 이 소설을 읽는 순간만큼은 헛살지 않는 거야.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거야. 뭐 소설뿐만 아니라 뭐 철학책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걸 하고 있으면 왠지 시간이 낭비되는 느낌, 내가 헛짓거리하는 느낌인데, 적어도 이 소설을 쓰거나 소설을 읽는 순간만큼은 어 소설만 생각하게 되죠.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어. 근데 그 지루한 소설이라는 게 혹평이라기보다는 전 또 새롭게 읽히는 게, 우리도 인제 소설 분석하면서 어느 정도 소설을 인제 어떤 틀 같은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다르게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어떤 은유를 한다든지, 소설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쓰는 법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런 훈련을 많이 하고 이런 소설을 많이 보면 소설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는. 음. 그럼 지루해지겠죠, 언젠간. 근데 그 지루함이 꼭 나쁘진 않겠다. 지루하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익숙하다? 어 이미 많이 본 패턴이다, 이런 거일 테니까요. 파우스트 님은 여기 나오는 지루한 소설 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소설가가 지루하다는 얘기를 처음 들어보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야깃거리만 음. 정말 수만 개, 음. 수천 개를 들고 다닐 정도로 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아. 소설가들이. 그리고 말도 재밌게 하고. 그쵸, 그쵸. 소설 그래서 재밌죠. 여기 있는 음. 소설도 정말 재밌고요. 재밌죠. 저도 이 지루한 소설만 읽는 삼촌이라는 소설도 재밌게 읽었어요. 전혀 지루한 소설이 아닙니다. 음. 저도 뭐 일을 하면서 음. 사실 모든 일이 다 지루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하면은 사실 똑같은 기계적인 일이거든요. 음. 모든 일이 사실 음. 저는 생각할 때. 그쵸. 예. 그러게 근데 이제 그 일을 정말 지루하지 않게 하려면 어. 매번 내가 뭔가 의미를 음. 뭔가 부여를 해서 음. 뭔가 나 혼자서 이제 소설을 쓰면서 해야 돼요. 아.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소설이라는 어떤 글이 주는 어떤 표현, 어떤 자유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뭐 다른 어떤 일을 하면서도 굉장히 어떤 많은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 내가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뭐 공간에 있더라도 희망을 보는 어떤 아이디어, 어 이런 게 항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동력이 된다고 생각하고, 작가는 이미 그 글로서 그 동력을 유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게 인제 1 부였고, 나머지 4 작품은 2 부에서 이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